절대 규모가요. 절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일단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증가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으로만 보면. 조건에 대한 고민보다도 결과를 보시면서 조건을 해석하고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양가는 계속 오르겠다는 건 저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일단 3월 달에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이제 8개월 내 최대치였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뉴스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생애 첫 수요나 이런 수요가 아니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가격이 회복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부동산 침체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계속 내놓잖아요. 네. 근데 그 내놓는 대책들 가지고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퀘션을 갖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전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막 오를 때 정책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집값을.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집값의 하락을 멈추기이고 또 반전을 일으키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집값을 하락을 막아줄 것이다 혹은 상승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건 맞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대를 하죠. 그렇죠. 근데 50% 정도는 집값의 그치. 안정이나 하락을 또 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하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집값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거품이 너무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죠.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어떤 그 가치 판단적 단어는 사실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집값 정상화, 거래 정상화. 사실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지는 게 사실은 정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집값 하락 국면은 뭐 그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변화를 뭐 단기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 상황에 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투자 심리가 어떻게 살지?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뭔가 경기가 좋아져야 되나? 막 이런 별 생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질문을 하잖아요.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고정되는데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장 강력한 조건이라고 보는 건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아, 전세 가격. 예.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경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투자 뭐랄까 개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때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잘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막 나와서 또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고 세 번째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유동성이 확대되고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 또 하나 집값 상승의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만 일단 드렸는데 세 가지 다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세적으로 회복하거나 아니면 뭐 가격이 상승하다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역전세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집주인들이 좀 돌려줄 돈이 없다. 떠나는 거를 막 떨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세 가격이 집값하고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집값은 이렇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안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가격은 떨어지면요. 거기에 무조건 모든 게 수렴합니다. 아, 만기 연장하면서. 안 하지. 아니면은 내려달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떨어진 가격에 다 수렴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떨어지면 난 안 팔면 수렴 안 하잖아요. 이 거래 가격이. 그런데 전세는 떨어지면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 왜냐면 전세 가격이 가장 오른 게 가장 많이 절대 금액이 높았던 게 2021년입니다. 네. 근데 2021년에 계약을 했으면 언제가 만기인가요? 올해예요. 올해가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 그렇게 낮게 계약을 할 거는 거죠. 아, 그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최악의 해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복덕방 4호에서는 저희가 전세 시장을 그리고 전세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잠깐 말씀드리면 전세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그 영향들이 그 이루어지는 영향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크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전세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전세는 최근처럼 빠진 게 최근 한 20년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가 빠져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말씀만 들어봐도 이제 이 전세 대란, 역전세 대란, 요게 이제 올해 펼쳐지게 될 거라고 하면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심리가 될 수 있지만 요즘 더 크게 나오는 거는 이 PF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 PF로 인해서 이게 좀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권이 좀 흔들리지 않겠냐까지 걱정하시는데 보니까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PF라는 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아파트 시장만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해서 그런 세대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PF의 상환 리스크,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제 부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동산의 불확실성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이 신문 기사들마다 다 달라요.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가 얼마니 뭐 해서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증권사가 위험하다, 막 사방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절대 규모는 한 뭐 120조 정도, 조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증가 속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데 이제는 위기가 이야기가 연체 증가? 어떤 아니, 그 부동산 PF에 증가한다는 게 어떤 거요? 절대 규모가요. 아. 절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일단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규모가 크면 어쨌든 그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사라고 그래서 여신 전문 회사들이 과거 한 7, 8년 전에는 쉽게 말해서 한 5조 원, 뭐 4조 원 정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조 원이요. 그 분야가 들고 있는 PF가. 그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증가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고 확대되고 그래서 미상환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특히 지방의 미분양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그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급하게 막았잖아요. 앞으로 터지는 것들도 정부에서 그렇게 막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막는 게 만기 연장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 후불제 이런 제도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문제가 커지니까 일시적으로 막은 건데 향후로 점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뭐 중공업 미분양도 증가하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상환 리스크가 점 더 커질수록 만기가 다가오면 계속 만기 여장을 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이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증가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준공업 미분양이 확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으로만 보면. 그 얘기는 물량이 그만큼 또 나오고 내년 하반기, 상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네, 준공될 때. 그때가 더 이 집값이 크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좀 봐야겠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그런 어떤 중공 미분양도 증가하고 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니까 또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랄까 공격적으로 나올 수는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막기 위해서 그렇죠. 선제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도 미분양이 증가하면 뭐 미분양 아파트에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장 그 핵폭탄급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양도세 면제 이거라고 하던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 바닥에 대한 신호다. 그건 이제 과거엔 그랬습니다.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은 좀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되고 이런 건 좋은데 지방에 지금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되고 세제가 완화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미분양이 줄 거냐, 시장이 변화를 일으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 계속해서 뭐 과거하고 너무 100% 싱크로가 딱 맞으면 그 누구나 다 돈 벌기는 쉽겠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하고 항상 달라요. 그래서 그 현상은 똑같은데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건 똑같아요. 과거처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건 같아요. 근데 조건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처럼 똑같이 되면 다 돈 벌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과거하고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뭔가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다르니까 더 고민이 되고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 시장의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과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시장은 피드백으로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 지금 오늘 이제 아주 반가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러니까 기상 예보를 하는데 내일도 반가운 비가 내릴 겁니다. 예상하는 게 내일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쳐요. 그렇잖아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내일 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대한 고민보다도 결과를 보시면서 조건을 해석하고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 그 상반기 중에 브릿지론이 73% 만기를 맞는다. 이것이 또 상당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PF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한국의 부동산 PF는 좀 본질적으로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 유전 개발할 때 유전 개발할 때 땅 속에 기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돈 좀 투자해. 근데 불확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일종의 벤처 투자처럼 그런 투자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거예요. 내가 저기 땅을 살 테니까 돈을 대라. 여기 분양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그 문제점은 뭐냐면 부동산 개발에 개발하고 분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토지비를 꿔주는 건 좋은데 오랫동안 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꿔줄 때 금리를 높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하고 달라요. 채권 시장은 장기채는 금리가 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 길게 빌려줄수록 사업 대출은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축해서 빌립니다. 그러면 금리가 싸지겠죠. 금리를. 그래서 브릿지로 오르는 거는 뭐냐면 진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브릿지, 다리. 그래서 연결하는 그 대신 만기를 단축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금방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단기 대출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출 수 있지만 만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73%가 상반기에 돌아온다.
근데 여기 가운데 상당히 부실이 많이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의 어떤 그 논조인 것 같아서. 일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릿지론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 PF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본 대출로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브릿지론 중에서 한국에 지금 본 PF로 대출된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럼 기존 은행들이 이제 뭔가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새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브릿지론이 만기 연장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어쨌든 리스크는 크니까 또 만기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계속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자를 계속 내면서 수익성이 과연 나올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이자도 후불제가 많아요. 아, 이자도 못 내는 상황. 이자를 내라고 하면 디폴트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도 나중에 내, 만기 연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긴 좀 힘들다. 그걸 특정해서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확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뭐 사람들이 그 좀 안다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올리는 거는 정말 전문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 마음이 지금 안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집을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서 누가 살까요? 그러니까 물론 무주택자분들 집값이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일시적에 그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대책으로는 4월 9일부터 이제 전매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 될 것이냐? 일단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해서 그동안 실거주 의무를 했는데 그걸 이제 최대한 단축시키고, 아, 소위 아파트 딱지.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게 이걸 풀겠다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는 아는 거죠. 왜냐면 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전매를 제한을 푼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도 돼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시장이 회복되고 어쨌든 회복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전매 제한한다고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완화한다고? 글쎄요. 일단 제가 안 되죠. 말씀드렸죠. 물론 불확실성이 좀 줄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전환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정책 하나로 시장이 크게 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투자자들이니까 돈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보통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가 봐요. 네. 근데 이것까지 나오면 그럼 파기적이 될 것이냐, 이것이 뭔가 물꼬가 될 것이냐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시장이 바꾸긴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꿔졌을 때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거주 의무를 왜 폐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실제 어떤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에 건전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당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상승할 때 오히려 더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 키우는. 그래서 정부는 계속 집값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투자자들 시장에 유입하려는 정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기조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 청약 당첨자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근데 뭐 일단 서울이나 수도권은 청약에 되셨으면 이제 계약금도 내시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뭐 굳이 해약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분양가 하락하게 되면 분양가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분양 아파트를 하더라도 메리트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우문이군요. 네, 그래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분양가를 할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까 집값도 오를 거야.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몇 년 전, 5, 6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게 당연히 반영이 되면 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거든요. 근데 집값에 가장 크게 원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토지비입니다. 아, 토지비. 그래서 시멘트 가격 오르고 철강 가격 올라도요. 토지비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분양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비는 계속 오르지 않는다요. 토지비도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랐다가 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땐 토지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 떨어지는 거예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양가는 계속 오르겠다는 건 저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우리 그 이광수 위원의 그 복덕방, 복덕방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래서 경계시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이 시기를 제가 이제는 올해부터 이 복덕방을 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내 집마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는 차원에서 이제 내는 건데 꼭 그냥 홍보는 아니고 제가 이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 레포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잠깐 홍보 드렸는데 저한테 메일 주시면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죠. 그거는 예. 이 자료. 이 자료를.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자료도 제가 올려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공개된 자료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개인 분들한테 보내드린 레포트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고 인사말도 좀 달라서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제가 이 리포트에 있다는 거죠, 뒤에 마지막에.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내주시면 저한테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이메일 하면 바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았어요. 네. 예, 그래서 블랙메일도 환영합니까? 블랙메일은 뭔가요? 협박 메일. 전 모든 메일을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니까요. 네, 카페에 올라가니까 다운 받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 첫 장에 나오는 이광수 위원 그 이메일로 뭔가 추가적인 정보나 맞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맞습니다. 경우.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소하고 성함만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다른 내용의 레포트를 지금 4호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유튜브 보는 거하고 글을 읽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병합하면 좋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 오늘도 모시고 3호 네, 3호. 복덕방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4호 다음에 또 기대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